이번에 비트코인이 또 빠졌고요. 또 시장에서는 뉴스 제목마다 정말 무서운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 정리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정말로 비트코인이 맞는 건지,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인데,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공포 속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시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STRC라는 게 사상 최저가로 떨어졌죠. 이 STRC가 뭔지는 잠깐 뒤에 쉽게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이 가격이 우리 돈으로 13만 4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원래 이 상품이 지키기로 한 기준 가격은 15만 원인데요. 기준보다도 11% 정도가 아래로 빠졌다는 거고,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그냥 코인 시장이 다 안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예정인데, STRC랑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상품이 하나 더 있죠. 이름은 SATA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연결되어 있고요. 구조도 거의 판박이 똑같습니다. 근데 STRC가 무너지는 동안에 이 SATA는 오히려 멀쩡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 위에서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로 제대로 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비트코인이 약해서 생긴 일이라면은 똑같이 생긴 두 가지 상품이 같이 하락해야지 정상인데요. 근데 딱 하나만 떨어졌고 한 개는 오히려 멀쩡합니다. 그럼 원인은 비트코인이 아니겠죠? 다른 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TRC가 뭔지부터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한 회사가 만든 조금 특별한 주식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은 스트래티지예요.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모으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살 돈을 마련하려고 만든 게 바로 STRC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자한테 돈을 받는 대신에 매달마다 정해진 돈을 꼬박꼬박 주기로 약속한 상품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돈을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이 배당을 주려면 회사에 현금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좀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 회사가 배당금을 주려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조금 팔았었습니다. 정확히는 32개, 우리나라 돈으로 38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2022년 이후에 4년 만에 처음 있는 매도였는데요. 이 뉴스가 무섭게 보도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대 안 팔다던 사람이 팔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죠. 근데 끝까지 보시면은 진짜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반전인데, 같은 기간에 이 회사가 한 일을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32개를 판 건 맞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 1587개를 새로 샀습니다. 32개 팔고 1587개 새로 산 거예요. 게다가 배당이랑 빚을 갚으려고 현금도 따로 1조 6천억이나 쌓아뒀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84만 6천 개인데요. 전 세계 비트코인의 4% 정도고 그 중에 딱 32개를 판 겁니다. 비율로 따져보자면 거의 표시도 안 나는 수준이죠. 근데 STRC 가격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통로 하나가 막혀버렸고, 이 회사가 원래 주식을 조금씩 새로 찍어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살 현금을 만들어 왔었죠. 근데 가격이 너무 낮아지니까 이 방식이 잠깐 멈췄습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더 사모으는 길 하나가 일단 막힌 거고, 그럼 이게 비트코인한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마저 흔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무서워하고 있고요. 실제로 투자 심리를 숫자로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가 15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 수치인데 100점 만점에 15점이면 엄청난 각도의 공포 장세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조용한 데이터는 오히려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을 오랜 시간 들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중장기 보유자들, 이번 6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을 12만 5천 개나 쌓아놨고,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큰 규모의 매집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느껴지시나요? 시끄러운 뉴스들은 다들 판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실제 시장의 돈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화면에 가득한 빨간 공포 뒤에서 강한 손들은 오히려 조용히 바닥을 줍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던 무서운 헤드라인, 그리고 진짜 돈의 방향성이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무너진 게 과연 비트코인이 맞을까요? 정답은 아니다 쪽에 가깝겠습니다. 똑같이 생긴 SATA는 멀쩡한데 STRC만 떨어졌다는 거는 이 문제가 비트코인 전체가 아니라 그 회사 한 곳의 사정에서 나왔다는 신호겠죠. SATA가 더 새로 나온 상품이라서 거래량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비트코인 탓은 아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리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만큼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한 가지는 짚고 가자면요. 위험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STRC를 가격을 떠받치려고 배당을 더 올린다. 그만큼 다른 주식을 더 싸게 팔아야 되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것만큼은 분명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겠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진짜로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 중앙은행 FOMC 회의, 연준이 회의를 열었었죠. 금리는 그대로 동결하면서 연준 위원 18명 중에 9명이 올해 안에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매파적인 기조로 본 겁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를 내려주길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이 다 같이 눌렸고요. 비트코인도 그 영향으로서 빠져버렸습니다. 한때 1억 원에 가깝던 가격이 지금은 9천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STRC 이야기는 거기에 겹쳐 들어온 회사 하나의 별개 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떨어진 건 비트코인 전체가 아니라 한 회사가 만든 특정 상품이었고,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을 조금은 팔았지만 같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이 사들였고요. 또 장기 보유자들은 공포 속에서 조용히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빠진 진짜 이유는 그 회사가 아니라 금리를 둘러싼 연준의 신호였다는 사실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죠.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진짜로 쥐고 있는 미국 연준은 앞으로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정해두는 겁니다. 팔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대부분 좋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두 번째는 절대로 몰빵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비중 조절하고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매수하는 시점들이 고점일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비중 조절과 목표가 설정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시장들에 대해서 계속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 매도를 놓치고 하락에 대응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결국에 이 두 가지부터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들고 계신 분들 요즘에 조금 답답하실 겁니다. 가격 자체가 한 달 사이에 20%가 넘게 빠진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가 지난 8개월 만에 가장 차갑게 식은 모습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소식이 같은 날 나왔고, 한 개는 IMF가 나이지리아한테 이거 위험하다라고 보낸 경고장이었고요. 또 다른 한 개는 리플이 아프리카 회사 한 곳에 큰 돈을 넣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IMF 측에서 뭘 보고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있는지 풀어드려 볼게요. 지금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돈은 나이라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나이라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을 점점 더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값을 달러에 딱 묶어둔 디지털 돈인데요. 가격이 출렁이는 보통 코인들하고는 다르게 늘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나이지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외국에 돈을 보내고 물건 값을 치르고 자기 재산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나이지리아로 들어온 가상자산 돈이 1년 동안 약 89조 원에 달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 이 나라 하나가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아프리카 전체 스테이블 코인 흐름의 약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몰렸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기존의 방식 자체가 너무나도 느리고 비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전 방식 같았으면 수수료만 27,000원 안팎씩 사라졌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해집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얘기 같죠. 근데 IMF는 바로 여기서부터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 IMF 같은 경우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나라들의 돈 문제를 살피는 곳인데요. 이 IMF가 보고서를 하나 냈고, 핵심은 이겁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 대신에 디지털 달러를 너무 많이 쓰면은 이 나라가 자기 돈을 다스리는 힘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걸 어려운 말로 디지털 달러 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나라 안에서 자기 돈은 안 쓰고 디지털 달러로 갈아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IMF는 이게 나이지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다만 여기서 나이지리아는 그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진짜 중요한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막아라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IMF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IMF 측에서는요, 억지로 막는 거는 효과가 부분적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것들을 권했는데, 규제가 안 되는 통로 대신에 제대로 관리되는 결제 시스템을 새로 깔아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대체 누가 깔아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정답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리플이 아프리카의 큰 결제회사 한 곳에 투자를 했고, 그 회사 이름은 플러터 웨이브입니다. 이 회사 가치에 대해서 약 4조 8천억 원 정도로 평가하면서 돈을 넣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리플이 이 회사에 무엇을 넣기로 했는지가 핵심이고, 리플은 자기들이 만든 디지털 달러 RLUSD를 이 회사 결제망에 넣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플 레저라는 리플의 기술망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오고 가는 걸 빠르게 처리해주는 길과도 같은 거예요. 참고로 리플은 작은 회사가 절대 아니죠. 이미 전 세계 55세개가 넘는 나라에서 수백 곳의 금융회사랑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작은 실험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플 측에서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IMF가 여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콕 집은 그 나라를 리플이 첫 번째 무대로 고른 건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제대로 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같은 날 다른 쪽에서는 리플이 바로 그 나이지리아에 그런 시스템을 까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IMF 측에서 말했던 문제랑 리플이 내놓은 정답이 신기할 만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은 이 두 곳이 미리 짜고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근거는 없어요. 다만 같은 날의 문제를 짚은 쪽과 답을 들고 나온 쪽이 똑같은 나라를 가리켰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흥분하기 전에 솔직하게 짚고 갈 게 하나 있죠. 사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소식을 듣고 XRP 가격 상승하겠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또 한 겹만 더 들어가 보시면은 이건 XRP보다는 RLUSD에 더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리플이 아프리카에서 맺은 다른 계약들을 살펴보면요. 디지털 달러 RLUSD는 퍼졌지만 정작 XRP는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RLUSD의 80% 이상이 XRP의 본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는 잘 나가는데 XRP 본체는 비껴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진짜 봐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리플이 아프리카에서 잘 나가는 건 맞겠는데 그게 XRP를 실제로 쓰게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번 플러터 웨이브 계약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에 돈을 정산하는데 RLUSD를 쓰고 그걸 또 빠르게 처리하는데 리플 레저를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계약들과는 다르게 이번에 실제로 XRP의 길 위로 돈이 지나가는 첫 번째 큰 사례인 셈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XRP 가격이 이 뉴스 하나로 크게 뛰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차갑고요. 또 가격을 누르는 힘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더 천천히 더 아래에서 변화가 쌓이는 쪽이 유력하다라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리플이 지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멕시코, 호주 같은 여러 가지 지역으로서 결제망을 넓히고 있고, 또 이런 계약들이 하나 둘 리플 레저를 거쳐가도록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XRP가 실제로 쓰이는 수량들이 서서히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큰손들은 조용하게 XRP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손들이 사들인 XRP가 15억 개를 넘어섰고요. 여기에 XRP를 담은 투자 상품으로 들어온 돈도 2조 원이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은 차가운데 정작 그 안에서는 실제로 돈이 쌓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IMF 측에서는 나이지리아에 제대로 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또 같은 날 리플은 바로 그 나라에 그 시스템을 깔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들 자체가 이 디지털 달러 RLUSD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XRP의 길까지 함께 쓰기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게 XRP 가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가격보다도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다음에 노릴 만한 나라는 어디고요? 또 거기서도 XRP의 길이 함께 열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자료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하락이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하락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비중을 적절하게 나누어가지고 진입을 하셨다면요. 여기서 하락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물타기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겠고, 하지만 몰빵으로 진입을 하셨다면 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알트, 단기 타점들에서 안내를 드릴 때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혹여나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대응 자체가 가능하도록 비중 조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팔아야지 그 다음 대응도 내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섣부르게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이것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겠죠. 이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예측이 아니라 오히려 대비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이 조용히 오고 갔습니다. 보낸 사람은 미국의 상원의원들, 받는 곳은 미국의 재무부였는데요. 이 짧은 편지였었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무거운 신호가 담겨 있었고, 지금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의 판이 새로 짜이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들에서 누군가는 아예 이 판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죠. 이 소식이 나온 뒤에 가장 불안해야 될 것 같은 회사가 오히려 가장 여유로워 보입니다. 바로 리플인데요. 이 규제 이야기인데 왜 리플은 웃고 있는 건지, 리플이 대체 몇 달 전에 무슨 일을 미리 해뒀길래 이런 상황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오늘은 그 이야기들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가 왜 나왔는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이야기의 시작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값이 거의 변하지 않게 만든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막 출렁이지 않고요. 늘 비슷한 값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돈인데 근데 이걸 누가 감독할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작년 여름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니어스법이라고 부르는데 2025년 7월에 시행된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지켜야 될 규칙들, 나라가 처음으로 정해줬다라는 건데요. 그 전까지는 규칙이 흐릿했었고 이제는 정해진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갈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한 개는 주정부에게 허가를 받는 길이고요. 또 다른 한 개는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정부한테 허가를 받는 길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속한 주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가 있죠. 단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주정부의 규칙이 연방 규칙만큼 엄격하다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증명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원들의 편지가 등장을 하고요. 루미스 상원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의원들 측에서는 6월 16일에 재무부로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이 주정부가 자기 능력을 증명할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뒤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여러 가지 주정부가 아예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편지에서는 한 정당만 이름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함께 서명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이 문제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왜 주정부의 길이 이렇게 좁아졌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심사 방식입니다. 이 주정부의 규칙을 통과시키려면 재무부랑 연준을 포함한 핵심 기관 세 곳이 모두 찬성해야 되고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겠죠.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 자체입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은 주정부의 규칙을 연방 기준에 거의 통째로 맞추도록 묶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부의 길이라고는 해도 실제로는 연방의 입김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바로 규모의 천장입니다. 설령 주정부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일정 선을 넘게 된다면 360이라는 연방 규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 선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15조 원 정도 규모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작게 시작을 했어도 사업이 커지면 결국 연방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물에서 놀려는 회사라면 처음부터 연방이 진짜 목적지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제 리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리플은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죠. 2024년 12월에 나왔고요. 미국 뉴욕주의 금융당국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주정부 길로 출발한 셈인 건데 이 코인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5조 원 천장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해요. 근데 리플이 몇 달 전에 한 일이 조금 특별한데요. 리플은 주정부 길만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리플은 연방정부로부터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요. 연방 차원에서 감독받는 신탁은행을 세울 수 있게 된 거고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어드리자면 연방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은행 자격을 따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한 규정들이 2026년 4월 1일 이때부터 실제로 효력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리플이 미국 중앙은행 계좌까지도 신청해둔 상태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리플은 주정부문과 연방정부문을 둘 다 열어뒀다라는 거고요. 지금 워싱턴에서는 주정부문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걸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리플은 이미 연방문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그 연방 열쇠를 리플은 진작부터 손에 쥐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한때 리플이 규제에 너무 목맨다는 시선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가장 앞서간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미국의 거대 은행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이런 가상자산 회사들이 은행 자격을 받는 걸 막으려고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한테는 이분이 다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들어온 쪽과 이제 막 눈을 두드리는 쪽, 그 입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리플만 이 문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서클이라는 회사도 비슷한 연방 승인을 함께 받았고요. 그러니까 리플이 유일하다고 말하면 사실과 달라요. 정확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리플은 아주 일찍 움직인 극소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XRP라는 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XRP라는 코인은 서로 다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라고 해서 XRP 가격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그건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리플이라는 회사가요. 큰 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규제된 금융 기반을 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리플의 생태계랑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천천히 그리고 간접적으로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처럼 미국의 의원들이 압박을 하니까 미국의 재무부는 주정부 절차를 어느 정도 손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큰 흐름까지도 바뀌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규모가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연방 쪽이 진짜 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 이유는 앞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규모의 정장이 있고 기준이 연방에 묶여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관급 스테이블 코인은 연방 감독을 받는 쪽으로서 모일 가능성이 크겠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자리에 일찍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훨씬 더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힌 적도 있었죠. 2028년까지 어마어마한 규모로 키우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수천조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이번 영상의 핵심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문이 연방 쪽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먼저 그 연방의 문, 그리고 주정부의 문을 둘 다 열어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건 XRP 가격을 상승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리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리플이 이렇게 연방은행 자리까지 차지했다면 정작 이 XRP라는 코인 그 자체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 따로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XRP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리플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하락장 그리고 상승장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하는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서 다음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다음 상승장에서는 어디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시장 자체가 반복이 되지만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리플 XRP가 좋은 건 맞겠지만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상황이 안 좋다라고 판단되면 무리한 추격 매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림을 가졌다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분할 추가 매수 타점이라거나 이런 대응에 대한 계획들은 세워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너무 리플은 좋다, 언제 상승할까 이런 시선으로만 바라보면은 하락할 때에는 대비를 못하고 시장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겠죠.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에서 미리 대비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한다.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리플이 세계적인 대기업들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회사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 안에 XRP를 직접적으로 넣었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 정도면 가격이 출렁여야지 정상이겠죠. 근데 XRP는 최근에 하락 이후에 거의 멈춰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기관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XRP 가격이 도대체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3,000원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절반 넘게 빠진 채로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이 질문의 진짜 정답을 끝까지 따라오시게 된다면은 지금 이 가격대를 보는 눈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지금 리플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한 건지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뭐가 이상한 건지가 보이거든요. 리플이 작년 10월달 G 트레저리라는 회사를 샀었죠. 우리한테 조금 낯선 이름인데 이 회사가 40년 넘게 기업들의 돈 관리를 도와줬던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큰 회사가 자기 돈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굴릴지 챙겨줄 수 있는 전문적인 회사고, 이 고객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항공사 같은 대기업들 이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1년 동안 처리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 돈으로 1경 7천조 원 규모입니다. 그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감도 안 오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그냥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큰 돈을 다루는 회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플은 이 회사를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썼고요. 근데 여기서 회사 하나 샀다는 게 왜 XRP랑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리플은 이 회사를 사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 이름은 리플 트레저리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처음 선보였었죠. 그리고 올해 4월 여기에 특별한 기능을 더했는데 기업들이 회사 계정원에서 XRP를 직접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코인을 다루려면 거래소도 따로 가입하고 지갑도 만들고 복잡한 과정들 거쳐야 됐었죠. 근데 이제는 회사가 늘상 쓰던 돈 관리 화면 안에서 평소에 현금 보듯이 XRP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편해진 겁니다. 또 이런 기능들을 기업 시스템 안에 직접 넣은 거는 리플이 처음이고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완전 호재인데 왜 가격이 상승을 안 하냐? 맞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XRP가 아니죠. RUSD라는 코인입니다. 이게 뭐냐? 리플이 만든 코인인데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달러에서
가치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을 안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회사 돈은 안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출렁이는 XRP보다도 그 가치가 딱 고정된 RLUSD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보내고 받을 때는 대부분 이 RLUSD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RLUSD가 무섭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돈 1,800억 원 정도 규모였었는데 지금은 약 2조 5천억 원까지도 불어나 버렸습니다. 1년 만에 10배가 넘게 커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RLUSD라는 코인 자체가 돌아다니는 수량의 약 82%는 XRP가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다른 시스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RLUSD를 아무리 많이 써도 그게 XRP 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준다는 뜻이고, 이제 조금 보이실 겁니다. 이 기업이 리플 시스템을 쓴다는 게 곧바로 XRP를 산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가격이 따라서 상승하지 않는 진짜 이유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허탈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뉴스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들 드실 거고.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시면 살짝 소름이 돋으실 텐데요. 리플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럼 왜 굳이 이 기업 시스템 안에다가 XRP를 넣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회사들이 코인을 다루는데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안전한 RLUSD부터 쓰겠죠. 근데 한번 코인을 회사 안으로 들여놓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XRP가 진짜로 일을 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XRP의 진짜 역할이 뭔지 아시나요? XRP는 서로 다른 돈을 바꿔줄 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빠르게 보낼 때 중간에 잠깐 거쳐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쓸 때마다 XRP가 실제로 필요하겠죠. 이미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약 40%는 단순 연결이 아니라 실제로 이 통로 기능에 X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산 회사는 G 트레저리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사 금고에 잠자던 돈들을 하룻밤만 빌려줘도 이자를 받게 해주는 회사도 샀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빠르게 보내주는 회사도 샀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한 개로 연결이 되면 회사 돈이 놀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플은 그냥 코인 회사가 아니라요, 이 기업들의 돈 전체를 다루는 회사로서 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큰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RLUSD로 코인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자산이 XRP 시스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유럽 돈에 연결된 코인들을 XRP 시스템에 올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미국 국채를 코인처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자산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런 것들을 서로 바꿔줄 만한 다리가 반드시 필요해지겠고, 그리고 그 다리가 바로 XRP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소식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기업들이 XRP를 금고에 쌓아둬가지고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XRP가 모든 돈이 거쳐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다는 거고, 그래서 기업 시스템에 들어간 거는 그 통로를 깔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였던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XRP를 담는다, 여기만 집중을 하셨었죠. 근데 진짜 핵심은 담는 거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거쳐가는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그럴듯한 그림은 바로 이렇습니다. 당분간 기업들은 안전한 RLUSD부터 사용을 할 거고, 이걸로 코인을 다루는데 천천히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XRP 가격은 생각보다 조용할 수 있겠고, RLUSD가 늘어난다는 건 XRP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자산들이 XRP 시스템 위로 올라올 거고요. 또 실제 송금에 XRP를 쓰는 회사가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XRP에 진짜 수요가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제가 이렇게 보는 근거는 단순해요. 이미 300개가 넘는 기관 중에 40%가 실제로 XRP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기업들이 코인을 들이는 입구가 막 열렸다는 사실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짚고 싶어요. 가끔 엄청난 돈들이 리플로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숫자가 돌아다니고 있죠.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큰 숫자는 대부분 회사가 다루는 전체 돈의 규모지 XRP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유명한 분석 기관 측에서는요, 이런 코인으로 진짜 결제에 쓰인 돈이 작년 기준 우리 돈 540조 원 정도라고 봤어요. 물론 이것도 큰 돈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한 번 더 의심하는 습관들, 이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기관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XRP 가격이 조용했던 거는 기업들이 실제로 쓰는 게 XRP가 아니라 RLUSD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XRP는 금고에 쌓이는 코인이 아니라요, 이 모든 시장의 돈들이 거쳐가는 중간 다리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천천히 만들어지는 중이겠고, 그리고 기업 시스템에 들어간 이번 일은 그 다리를 깔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기업들이 정말로 RLUSD에서 XRP로 넘어가는 그 순간, 과연 언제 어떤 신호랑 함께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5%, 10% 정도 수익도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수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더 큰 수익만 바라보다가 매도를 놓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정하고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습관들을 키워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적당한 만족감을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투자의 목적은 이게 내가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있죠. 이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이 코인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규제라는 말 들으면 일단 가슴이 조금 철렁하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여기서 또 하락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부터 들고요. 근데 이번엔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 규제가 발표된 바로 그날에 조용히 웃게 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플랩스인 거고, 규제가 나왔는데 왜 리플은 웃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규제가 뭔지부터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미국 연준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들한테 은행이나 신용 조합 수준으로 손님 신분을 확인해라, 이런 의무를 새로 지우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돈과 가치를 1대1로 묶어둔 디지털 돈이고, 이게 값이 막 오르내리는 보통 코인이랑은 다르게요, 늘 똑같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그동안 손님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자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은행처럼 손님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해라. 마치 우리가 은행 계좌 만들 때 신분증 내고 본인 확인하는 것처럼 딱 그 수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60일 동안 사람들 의견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냥 회사들 일거리 늘리는 귀찮은 규제 같죠. 근데 여기서 다들 그냥 지나친 숫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당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가운데 절반쯤이 가장 기본적인 등록조차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절반은 신분증도 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규제가 진짜로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절반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은행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이 들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이미 그 시스템을 다 갖춰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회사는 가만히 있어도 경쟁자가 알아서 사라진다라는 거고, 규제가 약한 회사들을 대신에 걸러주는 셈이겠죠. 그리고 그 이미 다 갖춰둔 회사가 바로 리플랩스라는 겁니다. 리플이 그동안 뭘 했는지를 보면 좀 놀랍습니다. 리플은 자기네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처음 내놓을 때부터 뉴욕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규제 안에서 움직인 거죠. 게다가 작년 12월 미국에서 코인 회사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신탁은행 인가라는 걸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신탁은행 인가가 뭐냐? 정부가 너 은행처럼 돈을 보관하고 관리해도 된다, 이렇게 찍어준 도장과도 같은 거고, 그리고 올해 4월에는 그 인가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규칙까지도 효력이 생겨버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은 연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까지도 신청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이래요. 리플은 이 규제에 놀라서 부랴부랴 대응한 게 아닙니다. 규제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답안지를 미리 써두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고, 여기까지만 봐도 리플이 왜 웃었는지 감이 오시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불편해하는 게 누군지 아시나요? 정말 놀랍게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입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이런 초대형 은행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리플 같은 코인 회사한테 은행 인가를 내준 걸 두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센 은행들입니다. 그런 은행들이 자기들한테 위협도 안 되는 상대를 굳이 법정까지 끌고 가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소송까지 만지작거린다라는 거는 리플이 진짜로 그들의 밥그릇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대 은행이 긴장했다는 사실들, 이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이게 내 XRP 가격이 당장 좋은 거냐? 여기서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한데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XRP는 다른 겁니다. 이번 규제로 직접적으로 덕을 보는 건 RLUSD 쪽이고요. XRP 자체가 연준에 보관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XRP는 아예 상관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연결고리는 이렇습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리플의 결제망과 RLUSD를 쓰게 되면요,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고, 그러니까 리플의 인프라가 많이 쓰일수록 XRP를 찾는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번 손님 확인 규제는 사실상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칙들을 하나씩 만들어 왔었고, 돈 세탁을 막는 규칙도 만들었고요. 또 회사가 돈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지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손님 확인 규칙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즉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어요. 이 규칙들이 최종 확정되면은 미국에서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는지,
법으로 딱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이 자리를 잡는 시점이 대략 내년 초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준비 안 된 회사들, 시간이 갈수록 밀려날 거고 미리 준비해둔 회사들만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리플은 그 미리 준비한 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규제는 겉으로 부담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준비 안 된 회사들이 걸러내는 필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필터를 통과할 준비를 남들보다 훨씬 더 먼저 해뒀기 때문에 이게 XRP 가격에 당장 반영되는 자료는 아니고 이 길게 보셔야 되는 구조의 변화라는 점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리플이 연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까지도 손에 넣게 된다면 그때는 XRP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를 정말로 좋아하신다면 오히려 평균 단가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평균 단가가 1,000원, 1,500원 수준인 분들 현재 시장에서 비교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평균 단가가 3,000원 이상이신 분들,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얼마나 상승해야 본전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고 리플이 힘을 못 쓰는 시기, 단순히 답답한 시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높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장의 흐름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리플 정보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단기 저점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함이겠고, 지금의 시간에 대해서 단순한 기다림 정도가 아니라 이 준비의 시간으로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